밤 11시 23분.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 골목,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그곳에서 유일하게 환한 곳이 있었다. 낡은 하얀색 포터 트럭 한 대. 그 위로 하얗고 뜨거운 김이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트럭 앞에는 손때 묻은 플라스틱 의자 4개. 그중 3개엔 단골 손님들이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나머지 한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 너머로 김이 올라오는 냄비 앞에서 국자를 휘젓는 남자가 보였다. 방복수, 올해 67. 그의 얼굴은 김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손놀림만큼은 정확했다. 40년을 한결같이 반복해온 움직임. 순대를 건지고 국물을 따르고 양념을 더하고 접시를 내미는 그 모든 동작이 마치 공장 기계처럼 정교하고 익숙했다. 복수 형님, 오늘도 국물만 미쳤어요. 단골 중 한 명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복수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칭찬에도 익숙했다. 아니, 칭찬이 무색할 만큼 그는 오래전부터 그저 순대를 삶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만 해왔다. 형님은 진짜 쉬는 날이 없으시네요. 언제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여행? 그게 뭐 먹는 건가? 복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정말로 몰랐다. 여행이 뭔지, 휴가가 뭔지, 하루를 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다. 아침 9시 시장에서 돼지 내장과 야채를 고른다. 오전 11시 집 작은 부엌에서 육수를 우린다. 오후 2시 트럭을 끌고 나와 정리한다. 오후 6시 장사를 시작한다. 새벽 1시 트럭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간다. 새벽 2시 샤워 후 잠든다. 아침 7시 다시 눈을 뜬다. 4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된 일상. 그에게 명절은 장사가 잘 되는 날이었고 크리스마스는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날이었으며 설날은 고향 내려간 사람들 덕분에 한산한 날이었다. 복수는 젊었을 때 꿈이 있었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다.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담고 싶었다. 하지만 24살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2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29살 때 결혼을 했고 31살 때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언젠가 여유 생기면 다시 찍어볼까?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않은 게 아니라 그가 손을 뻗지 않았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아들 학비를 대기 위해, 아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매일 밤 순대 트럭 앞에 서 있어야 했다. 그렇게 40이 되었고 50이 되었고 60이 되었다. 어느새 그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복수는 트럭 문을 닫고 남은 국물을 정리하고 냄비를 씻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려는 순간 그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투성이 손, 굳은 살 박힌 손가락, 화상 자국 남은 손등.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순대를 삶았을까? 얼마나 많은 국물을 끓였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였을까? 그런데 정작 이 손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잡아본 적이 없었다. 복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중얼거렸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의 평생이 흔들릴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3월 12일 목요일.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복수는 시장 어귀를 지나던 중 단골 렉과 병원 앞을 지나쳤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손을 흔들며 그를 불렀다. 아저씨, 잠깐만요. 응? 무슨 일이야?
아저씨 나이가 만 65세 넘으셨죠? 국가 무료 검진 대상자세요. 그냥 한번 받아보세요. 공짜예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 내가 뭐 아픈 데도 없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아프신 분들 보면 다들 증상 없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든요. 복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간호사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저 형식적으로 검사받고 괜찮다는 말 듣고 다시 장사하러 나가면 그만이라고. 검진 과정은 간단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촬영, 간단한 복부 초음파. 복수는 검사를 받으며 계속 시계를 봤다. 시장 가야 하는데 시간이 자꾸만 늦어졌다. 그는 조바심을 내며 검사실을 나왔다.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고마워요. 그리고 그는 병원을 나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검진 결과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일주일 뒤 복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 번호였다. 아저씨,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병원에 한번 들러주세요. 응? 그냥 전화로 말해주면 안 돼? 이건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복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직접 오라고? 평생 병원과 인연이 없던 그였다. 아내가 아팠을 때도 아들이 다쳤을 때도 그는 늘 보호자였지 환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간호사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복수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의사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복수는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방복수 씨, 검사 결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간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고요. 초음파상으로 간에 음영이 보여요. 혹시 술 자주 드세요? 아니요, 거의 안 마십니다. 그럼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은 없으셨어요? 그냥 원래 피곤하긴 한데 일하다 보면 다 그렇지 않나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복수 씨, 지금 이 상태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큰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밀 검사요? 그게 뭐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종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요. 빨리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양? 그 단어가 복수의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는 멍한 얼굴로 병원을 나왔다. 손에는 대학병원 의뢰서와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종이 위에는 빨간색 글씨로 정밀 검사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복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런데 그 하늘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나 죽는 건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손이 떨렸다. 평생 순대를 삶으며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던 손이 지금은 마치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복수는 트럭 문을 열지 못했다. 손님들이 오늘 장사 안 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으로 장사를 쉬는 날이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트럭 안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뭘 하며 살았나? 순대만 삶다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 밤 복수는 평생 흘리지 않던 눈물을 흘렸다. 3월 20일. 복수는 여전히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가지 못하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검사를 받으면 확실해질 것 같았다.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대신 그는 트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차피 오래 못할 거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겠지. 그는 트럭 안에 쌓인 온갖 잡동사니를 하나씩 꺼냈다. 낡은 앞치마, 기름때 묻은 행주, 고장난 라디오, 녹슨 국자들. 모든 게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중 트럭 조수석 아래 낡은 의자를 치우려다 그 밑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뭐지? 복수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파란색 비닐봉투. 먼지 가득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통장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 복수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는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통장. 새마을금고 적금 통장. 1998년 개설. 매달 7,000원씩 3년간 납입. 아, 이거. 복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20대 후반 순대 트럭을 시작하기 전 치킨집에서 배달 알바를 했던 시절이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녔다. 손님들이 주는 배달 팁을 모아 만든 통장이었다. 잔액 234만 원. 두 번째 통장. 농협 적금 통장. 2003년 개설. 매달 15만 원씩 2년간 납입. 이건 젊었을 때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던 시절이었다. 순대 장사만으로는 아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순대를 삶았다. 그때 모은 돈이었다. 잔액 412만 원. 세 번째 통장. 우체국 적금 통장. 2007년 개설. 비정기 입금.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을 모아둔 통장이었다. 아내는 여보, 이 돈으로 나중에 여행 한번 가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수는 그 돈을 쓸 수 없었다. 아내 없이 여행을 간다는 게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잔액 876만 원. 네 번째 통장. 신한은행 적금 통장. 2010년 개설.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 녀석이 줬던 거.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용돈으로 준 돈을 모아둔 통장이었다. 아빠, 제가 제대하고 돌아오면 같이 밥 먹어요라고 말했던 아들. 하지만 제대 후 아들은 취업 준비로 바빴고 복수는 장사로 바빴다. 그렇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잔액 520만 원. 다섯 번째 통장. 카카오뱅크 적금 통장. 2015년 개설. 손님들이 팁으로 준 돈을 모은 통장. 손님들. 추운 겨울날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라며 10,000원을 더 주고 간 손님. 시험 합격했다며 덕분에 힘냈어요라고 5만 원을 쥐어준 청년. 그런 돈들을 모아둔 통장이었다. 잔액 1,230만 원. 여섯 번째 통장. 하나은행 정기예금. 2018년 개설. 목돈 예치. 트럭 고칠 돈. 트럭이 고장나서 폐차해야 할 위기였을 때 단골 손님들이 모금을 해준 돈이었다. 복수는 그 돈으로 트럭을 고쳤지만 일부는 차마 쓸 수 없어서 통장에 넣어뒀다. 잔액 1,850만 원. 일곱 번째 통장. 국민은행 자유적금. 2020년 개설. 최근까지 납입. 내가 모은 돈. 코로나 시기 장사가 안 되던 때에도 조금씩 모은 돈이었다. 언젠가 트럭 바꿔야지라는 생각으로 모았던 돈. 잔액 8,920만 원. 복수는 손이 떨렸다. 그는 계산기를 꺼내 하나씩 더해보았다. 234만 원. 412만 원. 876만 원. 520만 원. 1,230만 원. 1,850만 원. 8,920만 원. 1억 4,042만 원. 1억 4천만 원. 복수는 믿을 수가 없었다. 평생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자신이 모은 돈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그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행도 쉼도 취미도 모두 포기하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1억 4천만 원이 있었다. 복수는 통장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었구나. 돈은 있었다.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하지 않았다. 자신을 위한 삶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자신을 위한 행복을 그는 늘 미뤘다. 나중에 아들 결혼하고 트럭 바꾸고 은퇴하고 하지만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죽음 앞에서야 그는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내 삶을 살아본 적이 없구나. 복수는 트럭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그는 평생 이 하늘을 봤지만 오늘처럼 선명하게 본 적은 없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번쩍 떠올랐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3월 25일. 복수는 결심했다. 정밀 검사는 받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면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평생 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여행. 아니, 여행이라고 하기엔 부족했다. 세계 일주. 67세의 노인이 생전 처음으로 세상을 보러 떠나기로 한 것이다. 복수는 먼저 순대 트럭을 정리했다. 그는 트럭 앞에 붙어 있던 간판을 떼어냈다. 방 형님 순대라고 손글씨로 쓰인 낡은 간판. 40년간 그의 정체성이었던 간판. 고생 많았어. 그는 간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트럭 안에 있던 모든 장비를 정리했다. 냄비, 가스레인지, 국자, 접시, 양념통. 모든 걸 깨끗이 닦아서 동네 복지센터에 기부했다. 어르신들 무료 급식할 때 쓰세요. 복지센터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사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제 인생 좀 살아보려고요. 다음 날 복수는 단골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저 이제 장사 안 합니다. 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그냥 이제 좀 쉬려고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손님들은 모두 놀랐다. 40년간 한결같던 순대 트럭이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한 단골은 이렇게 말했다. 형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형님 순대 먹으면서 힘든 시절 견뎠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수는 목이 메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제가 밥 먹고 살았어요. 3월 30일. 복수는 여권 갱신을 위해 구청을 찾았다. 여권 만드신 지 40년이 넘으셨네요? 네, 만들고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어디 가실 건데요? 세계 일주요. 직원은 깜짝 놀라며 복수를 바라봤다. 와, 멋지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 건데. 복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4월 3일. 복수는 항공권을 예매했다. 첫 목적지는 몽골. 그는 평생 한 번도 하늘이 넓다는 말을 실감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가장 넓은 하늘을 보고 싶었다. 항공권을 결제하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다. 4월 10일. 출발 전날 밤. 복수는 트럭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순대를 삶았다. 자신을 위한 순대, 자신을 위한 국물. 한 입 먹자 눈물이 났다. 40년간 남을 위해 삶아왔던 순대.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먹는 순대. 그 맛은 짜고 달고 쓰고 뜨거웠다. 복수는 그날 밤 혼자 통곡했다.
4월 11일 인천공항. 복수는 캐리어 하나만 들고 출국장에 섰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고 싶었던 것들. 하늘 보기, 바다 보기, 산 보기, 사진 찍기, 누군가와 밥 먹기, 아무 생각 없이 걷기, 별 보기. 복수는 수첩을 꼭 쥐고 비행기에 올랐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4월 12일 울란바토르 공항 도착. 복수는 몽골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낯선 냄새,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다. 그는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초원으로 향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었다. 복수는 차에서 내려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하늘이 너무 넓었다. 구름이 너무 가까웠다. 바람이 너무 자유로웠다. 그는 평생 좁은 골목, 좁은 트럭, 좁은 집에서만 살았다.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360도 전부가 하늘이었다. 복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가이드가 놀라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하늘이 너무 예뻐서요. 가이드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선 다들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은 하늘 보고 다 우세요. 복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하늘만 바라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바람이 풀잎을 흔들었다. 말들이 멀리서 풀을 뜯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아, 나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저녁이 되자 게르몽골 전통 가옥안에서 현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양고기 수프와 보즈만두. 복수는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다. 낯선 맛이었지만 따뜻했다. 할머니 한 분이 복수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SAINBAI나 유유. 통역을 통해 들으니 잘 지내세요라는 뜻이었다. 복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식사 후 그는 게르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가득했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다. 복수는 평생 별을 본 적이 없었다. 서울 골목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과 간판 불빛에 가려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 하늘 전체가 별로 가득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적었다. 하늘 보기, 별 보기.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꺼냈다. 40년 전 포기했던 꿈. 사진작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찰칵. 사진 속에는 별이 담겼다. 복수는 사진을 보며 웃었다. 아직 늦지 않았네. 4월 15일. 몽골에서의 마지막 날. 복수는 초원을 홀로 걷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한 노인이 말을 타고 다가왔다. 70대로 보이는 몽골 노인이었다. 두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노인은 복수 옆에 앉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같은 하늘을 바라봤다. 30분, 1시간, 2시간. 두 노인은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해질 무렵 몽골 노인이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복수에게 건넸다. SAINBAI나 유유. 복수는 돌멩이를 받아 꼭 쥐었다. 고맙습니다. 몽골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을 타고 떠났다. 복수는 손안에 돌멩이를 내려다봤다. 평범한 돌멩이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누군가의 축복을 받은 게 얼마만이지? 복수는 눈물을 닦으며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4월 18일.
복수는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다. 두 번째 여행지. 그곳에는 18년째 연락이 끊긴 동생 방복철이 살고 있었다. 복수와 복철은 어릴 때 무척 가까웠다. 형제가 전부였던 시절,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살았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가난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멀어졌다. 복철은 25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 형, 나 일본 가서 돈 벌어올게. 형 빚 갚을 만큼 벌어올게. 하지만 복철도 일본에서 쉽지 않았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일했다. 형에게 돈을 보내고 싶었지만 자신도 살기 빠듯했다. 그러다 복철이 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다. 형, 미안한데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꼭 갚을게. 하지만 복수도 그때 아내 병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었다. 미안하다. 나도 지금 힘들어. 그 뒤로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다. 서로를 원망했다. 형은 나를 버렸어. 동생은 나를 이해 못해. 18년이 그렇게 흘렀다. 복수는 동생의 주소를 찾아 그 앞에 섰다. 낡은 아파트 2층.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의 손이 떨렸다. 동생이 날 받아줄까? 화가 나 있을까?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쩌지? 하지만 복수는 용기를 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동생 복철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18년 만에 재회. 복철의 눈이 커졌다. 형이? 복철아. 어떻게 왜 여기? 그냥 보고 싶어서. 복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형 미안해. 나 그때.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현관 앞에서 두 노인이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저녁, 복철의 작은 집 식탁 위에는 일본식 스키야키가 놓여 있었다. 복수는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냈다. 이거 뭐야, 형? 순대 양념이야. 내가 만든 거. 형이 직접? 응. 너 어릴 때 이거 좋아했잖아. 복철은 양념통을 받아들고 눈물을 닦았다. 형, 나 진짜 보고 싶었어. 나도. 왜 이제야 왔어? 복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안 좋게 나왔어. 그래서 생각했지.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고. 동생 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겠다고. 복철은 숟가락을 놓았다. 형 많이 아파? 아니,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겠어. 복철은 형의 손을 꼭 잡았다. 형, 나 이제 형 잘해줄게. 그동안 못한 거 다 할게. 복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이렇게 밥 한 번 같이 먹는 거면 충분해.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어릴 적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서로를 그리워했던 이야기. 18년간 쌓인 벽이 그날 밤 무너졌다. 4월 22일, 일본을 떠나는 날. 복철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형, 다시 올 거지? 응, 꼭 올게. 형, 건강 챙겨. 제발, 너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다. 복수는 게이트를 통과하며 뒤를 돌아봤다. 복철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복수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18년을 버린 게 아니라 오늘 다시 찾은 거야. 4월 25일, 세 번째 여행지, 독일 베를린. 복수는 특별한 목적 없이 이곳을 선택했다. 그냥 유럽을 가보고 싶었다. 평생 TV에서만 보던 그곳을 직접 걸어보고 싶었다. 그는 베를린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브란덴부르크 문, 베를린 장벽,
박물관 섬. 모든 게 신기했다. 그는 걸으며 사진을 찍었다. 40년 만에 다시 잡은 카메라가 이제는 익숙해졌다. 4월 27일. 복수는 베를린 한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말 소리가 들렸다. 야, 너 이번 학기 끝나면 한국 들어갈 거야? 응, 부모님이 오래요. 부럽다. 나는 아직 졸업 못해서. 복수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유학생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복수와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 혹시 한국 분이세요? 응, 맞아. 와, 여기서 한국 분 만나니까 반갑네요. 여행 오신 거예요? 응, 그냥 좀 돌아다니고 있어.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복수를 바라봤다. 그때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혹시 아저씨 동에서 순대 트럭 하셨나요? 복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맞는데 어떻게 알아? 여학생은 눈이 커졌다. 진짜요? 와, 저 초등학생 때 아저씨 순대 엄청 먹었어요. 그래? 네. 저희 집이 그 동네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 혼자 밖에 나와서 아저씨 트럭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복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랬구나. 아저씨가 그때 저한테 국물 한 컵 더 주시고 순대도 더 주셨어요. 저 돈 없다고 했는데도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울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괜찮아. 다 지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 듣고 진짜 힘이 났어요. 여학생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 그 덕분에 버텼어요. 아저씨 순대 먹으면서 나도 언젠가 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복수는 말을 잃었다. 그는 그저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따뜻한 국물 한 컵 더 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넸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버티게 한 힘이 되었다는 것.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고마워서. 제가 감사하죠.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날 저녁 복수는 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깨달았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평생 순대만 삶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대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 그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큰 희망이 되었다는 것. 복수는 그날 밤 수첩에 적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다. 5월 3일. 네 번째 여행지 캐나다 밴쿠버. 복수는 이곳에서 자연을 보고 싶었다.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도시. 그는 스탠리 파크를 걸으며 바다를 바라봤다. 태평양. 그는 평생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람 냄새, 모든 게 새로웠다. 복수는 수첩에 적었다. 바다보기. 5월 5일. 그날 아침, 복수는 심한 두통을 느꼈다. 여행 피로가 쌓인 탓이었다. 그는 숙소에서 쉬려 했지만 두통이 점점 심해졌다. 결국 그는 현지 병원을 찾았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의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다. 네, 여행 중인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요. 검사 한번 해볼게요. 의사는 복수의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다 복수가 한국에서 받았던 검진 결과지를 보여줬다. 이거 제가 한국에서 받은 건데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의사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복수는 긴장했다. 역시 심각한 거구나.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다. 이거 오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간 수치가 높게 나온 건 맞는데 이 정도면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종양 의심이라고 쓰여 있는데 초음파 사진을 보니 단순 낭종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럼 저 괜찮은 건가요? 일단 여기서 다시 검사해 볼게요. 1시간 후 의사는 결과지를 들고 돌아왔다. 복수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걱정하셨죠? 괜찮으세요? 네. 간 수치도 정상 범위고요. 초음파상으로도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낭종도 양성이고 크기도 작아서 문제 없어요. 복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저 안 죽는 거예요?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건강하십니다. 그동안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여행이 오히려 약이 되셨을 거예요. 복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난 괜히. 의사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복수 씨, 혹시 그거 아세요? 때로는 오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복수 씨는 검사 결과 때문에 여행을 떠나셨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그 검사가 없었다면 여행을 떠나셨을까요?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안 떠났을 거예요. 그럼 평생 트럭 앞에서만 사셨겠죠? 네. 그럼 결국 이호진이 복수 씨를 살린 거예요. 죽음을 알려준 게 아니라 삶을 살게 만든 거죠. 복수는 눈물을 닦았다. 의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복수 씨,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야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복수 씨는 이제 그걸 아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사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요. 복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온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는 웃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야 알았다. 6개월 후 10월 15일 복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 그는 총 12개국을 여행했다. 몽골,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태국, 베트남, 호주. 그는 하늘을 봤고 바다를 봤고 산을 봤다. 사진을 찍었고 사람들을 만났고 삶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제 살 준비가 됐다. 복수는 창고에 보관해뒀던 순대 트럭을 다시 꺼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트럭을 개조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다. 방 형님의 나눔 순대. 이 순대는 무료입니다. 대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0월 20일 복수는 노인복지센터 앞에 트럭을 세웠다. 어르신들, 오늘 순대 무료로 드려요. 공짜? 왜? 그냥요. 제가 받은 친절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복수는 정성껏 순대를 삶고 국물을 끓였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순댓국을 대접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젊은이. 젊은이는요? 저도 올해 67이에요. 허허, 그래. 그럼 우리랑 동갑이네. 노인들은 웃으며 순댓국을 먹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젊었을 때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워하는 사람 이야기. 복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후회가 많아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10월 25일 복수는 대학가 앞에 트럭을 세웠다. 대학생 여러분, 오늘 순대 공짜예요. 학생들이 신기한 듯 모여들었다. 진짜 공짜예요? 응. 대신 너희 꿈 이야기 좀 들려줘.
학생들은 순댓국을 먹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 사실 꿈이 없어요. 저도요. 그냥 취업만 되면 좋겠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평생 꿈 없이 살았어. 그런데 알았어. 꿈은 나이가 정해주는 게 아니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나 67에 처음으로 비행기 탔어. 처음으로 받아봤고, 처음으로 사진 찍었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 학생들은 숙연한 얼굴로 복수를 바라봤다. 아저씨 멋있으세요. 복수는 웃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11월 3일. 복수는 동생 복철을 한국으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순대 트럭 앞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형, 트럭 다시 시작했구나. 응. 근데 이번엔 돈 안 받아. 왜? 그냥 나눠주고 싶어서.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거든. 복철은 형의 손을 꼭 잡았다. 형, 나 형 자랑스러워. 복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냥 늦게라도 깨달은 거지. 뭘?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12월 10일. 복수는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결과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복수 씨, 정말 건강하시네요. 6개월 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세요. 뭔가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복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살기 시작했거든요. 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살고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답이에요. 건강은 몸만 챙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도 함께 챙겨야 해요.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요. 잘 사신 덕분이죠. 복수는 병원을 나와 트럭으로 향했다. 오늘도 골목 한쪽에 트럭을 세우고 준비를 시작했다. 김이 피어오르고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그때 한 노파가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아니, 아저씨 여기 또 하시네요? 몇 달 동안 안 보이시더니 어디 가셨다 오셨어요? 복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행 다녀왔어요. 여행? 어디로요? 세계 일주요. 노파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세계 일주요? 와 부럽네요. 저도 젊었을 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가보세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요? 복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도 67에 처음 떠났어요. 노파는 잠시 복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순댓국 냄새 맡으니까 살 것 같네요. 복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저도요. 저도 살 것 같아요. 노파에게 따뜻한 순댓국 한 그릇을 건넸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공짜예요. 왜요? 그냥 제가 행복해서요. 밤 11시.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복수는 트럭 문을 닫고 남은 국물을 정리하고 냄비를 씻었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다. 저 위에 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복수는 주머니에서 몽골 노인이 준 돌멩이를 꺼냈다. 손 안에서 돌멩이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돌멩이를 꼭 쥐고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살 기회를 주셔서. 복수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고 싶었던 것들, 하늘 보기, 바다 보기, 산 보기, 사진 찍기, 누군가와 밥 먹기, 아무 생각 없이 걷기, 별 보기, 모두 체크되어 있었다.
복수는 펜을 꺼내 마지막 줄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내 인생을 살기.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동생과 매년 여행하기. 사진전 열기. 젊은이들에게 요리 가르치기. 매일 감사하기. 매일 웃기. 매일 사랑하기. 매일 살기. 복수는 수첩을 덮고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복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꽃집을 발견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점원에게 물었다. 혹시 해바라기 있어요? 네, 있어요. 몇 송이 드릴까요? 한 다발이요. 누구 드릴 건가요? 복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저요. 제 자신한테 줄 거예요. 점원은 미소를 지으며 가장 예쁜 해바라기를 골라 포장해 줬다. 복수는 해바라기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해바라기를 꽃병에 꽂았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67세의 얼굴, 주름이 가득한 얼굴,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 얼굴에는 이제 웃음이 있었다. 복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수고했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살아도 돼. 거울 속 복수가 웃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들어왔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하늘, 주황색 구름, 새로운 하루의 시작. 복수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는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오전 10시, 복수는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걸었다. 골목길, 가로수, 아이들, 고양이, 모든 게 피사체였다. 그는 셔터를 누르며 생각했다. 40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지금 이루고 있구나.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물었다. 아저씨, 뭐 찍으세요? 세상이요. 세상? 네.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좀 찍어줘요. 그럼요. 복수는 할머니의 사진을 찍었다. 환하게 웃는 할머니의 얼굴이 렌즈에 담겼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오후 2시. 복수는 시장을 찾았다. 40년간 다니던 시장.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일하러 온 게 아니라 구경하러 왔다. 그는 천천히 시장을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복수 형님, 오랜만이에요. 응, 잘 지냈어? 형님 여행 다녀오셨다며요? 어땠어요? 좋았어. 진짜 좋았어.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가봐. 꼭 가봐. 후회 안 해. 상인들은 복수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형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더 밝아 보이세요. 복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거야. 나 이제 살고 있거든. 오후 5시. 복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빠? 응, 아들. 잘 지내? 네, 아빠는요? 나도 잘 지내. 저기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주말이요? 왜요? 그냥 밥 한번 먹을까 해서.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어. 그냥 아들이랑 밥 먹고 싶어서. 아빠가 먼저 이런 연락하시기 처음인데요. 복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동안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저 주말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토요일 오후.
복수는 아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다. 아들,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그런데 아빠, 진짜 무슨 일 없으세요? 없어. 그냥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왜요? 아빠가 너무 일만 했지. 너랑 시간 보내지 못했잖아.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괜찮아요. 저 다 이해해요. 아니야. 이해받을 일이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 복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아, 아빠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빠 너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늦었지만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빠, 저도 아빠한테 잘할게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어릴 적 이야기, 학교 다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들이 물었다. 아빠, 다음 주말에도 만날래요? 복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매주 보자. 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복수는 순대 트럭 앞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순댓국과 함께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드려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소원이요? 네. 작은 소원이든 큰 소원이든 좋아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들어드릴게요. 한 청년이 다가왔다. 저 취업하고 싶어요. 복수는 청년에게 순댓국을 건네며 말했다. 여기 명함 하나 줄게. 내가 아는 식당 사장님이야. 연락해봐. 좋은 사람 구한다고 하셨어. 청년은 감격하며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다. 저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복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아빠한테 잘 말씀드려봐. 대신 이거 드릴게. 복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강아지 인형을 꺼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인형을 안았다. 고마워요, 아저씨. 한 노인이 다가왔다. 저 죽기 전에 고향 한번 가보고 싶어요. 복수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어디세요? 평양이요. 복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제가 당장 들어드리긴 어렵지만 대신 이거 드릴게요. 복수는 자신이 찍은 사진 중 하나를 꺼냈다. 넓은 들판 사진이었다. 제가 몽골에서 찍은 건데요. 고향 생각나실 때 보세요. 노인은 사진을 받아들고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줬다. 모두를 완벽하게 들어줄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행복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때 찾아오는구나.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복수는 트럭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다. 2024년 12월 31일. 올해 나는 살기 시작했다. 67년을 살았지만 진짜 산 건 올해가 처음이다. 하늘을 봤고 바다를 봤고 세상을 봤다. 사람을 만났고 사랑을 느꼈고 행복을 알았다. 그동안 나는 죽지 않기 위해 살았다. 이제는 살기 위해 산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살 것이다. 진짜로. 복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새해를 알리는 소리. 복수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소리쳤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골목 사람들이 화답했다. 복수 형님도요. 복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복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등산을 갔다. 산 정상에 올라 일출을 기다렸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채웠다. 복수는 두 팔을 벌리고 햇살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더 주셔서. 그리고 그는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오늘부터 또 시작이야.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오늘도 살 거야. 1년 후, 2025년 12월, 복수는 작은 갤러리에서 사진전을 열었다. 제목은 67세, 처음으로 산 1년. 전시된 사진들, 몽골의 하늘, 일본의 거리, 독일의 골목, 캐나다의 바다, 그리고 한국의 골목. 모든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하늘을 본 날 나는 자유를 배웠다. 동생을 만난 날 나는 용서를 배웠다. 손님을 만난 날 나는 감사를 배웠다. 의사를 만난 날 나는 희망을 배웠다.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사랑을 배웠다. 사진전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단골 손님들, 동네 주민들, 복지센터 어르신들, 대학생들, 그리고 아들과 동생. 복수는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말했다. 67년을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는 것을. 그래서 떠났습니다. 세상을 보러. 그리고 알았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아름답고 따뜻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삽니다.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삽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사진전이 끝난 뒤 복수는 아들, 동생과 함께 트럭 앞에 앉아 있었다. 형, 내년에는 어디 갈 거야? 글쎄, 아직 못 가본 데가 너무 많아.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아들이 물었다. 그럼, 같이 가자. 세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건배.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유난히 선명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살아있다는 건 정말 기적이야.